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6, 결혼 6년 차이자 두 아들을 키우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여성입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뉴스 사연에 소개됐던 적 있으세요? 저는 사기를 당할 뻔한 피해자로 뉴스에 방송됐던 적이 있어요. 그것도 시부모님으로부터요. 그 기막힌 사연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남편과 저는 사이가 참 좋아요. 저희 남편과 저는 소개팅으로 만났고 대화가 잘 통하다 보니 금방 연인으로 발전해 5년 연애 끝에 결혼했습니다. 연애 시절부터 믿음이 깊었고 결혼 후에도 서로를 존중하며 가정을 일궈왔습니다. 저는 외동이고 남편은 위로 3살 많은 형이 있는 둘째 아들입니다. 형님은 아직 미혼으로 몇 년 전부터 출가하여서 혼자 살고 있고요. 누구나 그렇듯 저도 결혼할 땐 참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시어머니, 시아버지 두 분 모두 며느리가 생겼으니 이제부터는 네 몫이다 라며 저에게만 모든 짐을 지우시더라고요. 그중 본인들은 자동차가 없다는 이유로 저희 부부에게 모든 이동을 맡기신다는 겁니다. 저희는 아직 아이도 어리고 맞벌이로 하루하루 빠듯하게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린 차가 없으니까 둘째네가 좀 해줘야지 라는 말로 끝내시네요. 한 번은 날이 좋은 주말이라며 시부모님이 당신들 친구에게 아기를 보여줘야 한다고 하신 거예요. 손주들 자랑하고 싶어 하셔서 온 가족 총 출동하고 왔는데 가서 밥값도 저희가 지불하고 왔네요. 아기들까지 데리고 저희 차로 모시고 갔으니 당연히 어른들이 내실 줄 알았더니 지갑을 안 가져왔다는 황당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머님도 남편이 계산하는 거 보셨으면서 입을 꼭 다물고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고맙다거나 잘 먹었다거나 우리가 계산했어야 했는데 같은 입에 발린 소리도 전혀 없으세요. 심지어 집에 가는 길에 휴게소에 들렸는데 제가 화장실 간 사이에 시어머니는 신랑에게 커피와 간식까지 사오라고 시켰더라고요. 제가 남편에게 눈치를 줬더니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기름값이라도 달라고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먼 길 왕복하고 밥값도 냈는데 택시비다 생각하고 주유비는 한번 내주세요. 알았다고 시큰둥하게 대답하셨지만 몇 개월이 지나도 강간무소식이었죠. 설마 했지만 역시였어요. 주유값이라고 해봤자 얼마 되진 않지만 어머님의 심보가 저는 너무 얄미웠어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에서 큰아들은 단 한 번도 얼굴을 비치지 않아요. 여전히 연락조차 잘 안 되고 어머님이 형님은 바쁘다고만 변명을 대신해 주세요. 시아버지는 몇 해 전 사업에 실패하시고 신용불량자가 되셨어요. 연금도 없고 일도 안 하세요. 그래서 그 집에 가면 늘 저희 부부가 밥값을 냅니다. 주유비, 톨게이트비, 커피 한 잔까지도 저희 몫이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 이번 달 카드값이 모자라네. 휴대폰 요금이 연체됐어. 약값이 없다. 저희도 대출 갚으며 아이 키우고 살림하는데 마치 우리가 자동 이체되는 ATM인 줄 아는 듯한 말투와 태도에 점점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힘들어도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래도 부모님인데, 그래도 가족인데, 지금은 힘드신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요. 그렇게 한 달, 두 달, 몇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동안 남편과 저는 시부모님 명의로는 대출이 안 되니 저희 명의로 대출을 받아 갚고 또 갚고 돌려막기를 했습니다.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끼기 시작한 건 작년 가을이었어요. 둘째야, 이번에 이사 좀 도와줄 수 있니? 지금 살던 곳 말고 좀 조용한 동네로 옮기려고 해.
그 말에 저는 당연히 전셋집을 구하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들고 있는 서류가 임대차 계약서가 아니라 사업자 등록 신청서였습니다. 사업을 하신다고요? 응, 작은 간판집이야. 예전에 너희 시아버지가 하던 거 이번엔 잘 될 거야. 순간 이상한 예감이 들었어요. 예전에 사업 실패하고 신용 불량자가 되셨던 그 사업, 그 이름과 똑같은 상호였거든요. 저는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이번에도 혹시 저희 명의로 대출 받으시려는 건 아니시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아주 자연스럽게 네가 좀 도와줘야지. 너희는 신용도 좋잖아. 잠깐만 빌리는 거야. 나중에 다 갚아줄 거야. 저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리고 일단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로부터 문자가 왔어요. 아들, 대출 실행될 거야. 그럼 나오자마자 바로 뜨는 거야. 휴대폰의 미리 보기 기능으로 문자의 내용이 보였고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 문자를 눌렀더니 삭제된 문자였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어요. 아들이라고? 민기 씨? 아니면 형님? 나오자마자라니. 저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직감했고 제가 그 일에 먹잇감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저는 주말에 다시 시댁을 찾아갔습니다. 대출건으로 다른 서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죠. 하지만 사실은 시어머니의 휴대폰을 확인해야 했기 때문이었어요.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했고 커피와 디저트를 시켜드렸어요. 시간을 끌다가 시어머니가 화장실을 갈 때를 노려야 해서 이런저런 얘기로 시간을 끌어야 했어요. 식은땀이 나고 손발이 떨려왔지만 태연한 척했죠. 눈치채지 못한 시어머니가 화장실을 갔고 그때를 놓치지 않고 저는 가방에서 시어머니의 휴대폰을 꺼내 문자를 확인했어요. 저희 부부가 늘 휴대폰을 신형으로 바꿔드렸기에 비밀번호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형님의 생일이었죠. 문자를 확인하는 순간 저는 소름이 끼쳐왔어요. 회사 일로 바쁘다는 형님과 주고받은 문자에는 며느리인 저에게 마지막으로 크게 사기를 쳐서 그 돈을 가지고 해외로 도주하자는 계획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는 문자 내용을 서둘러 사진으로 찍어두고 휴대폰을 다시 어머니 가방에 넣었습니다. 호흡이 가빠져서 더 이상 앉아있을 수가 없었죠. 어머니가 오시자 대출권으로 은행에서 오라고 한다며 먼저 일어나겠다고 자리를 급히 떠났습니다. 그제야 모든 게 퍼즐처럼 맞춰졌죠. 왜 큰아들 얘기를 꺼내기만 하면 말을 돌렸는지, 왜 수시로 돈을 요구했는지, 왜 우리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위해 계속 자금을 모으고 있었는지. 그들은 사기죄로 감옥에 있는 큰아들의 출소에 맞춰 다시 한탕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재료는 저희 부부였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모든 걸 털어놨고 남편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형이 감옥에 있다는 거 사실 알고 있었어. 엄마 아버지가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어. 형이 불쌍하다고. 그리고 우리까지 엮일까 봐 사실 무서웠어. 저는 말없이 아이들 방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우리 아이들까지 이 말도 안 되는 사기극의 희생자가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 그만두자. 그리고 끝내자. 다음 날부터 저는 시부모님의 모든 계좌, 명의, 대출 관련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대신 갚아온 대출, 자동이체로 빠져나간 금액들, 계좌 이체 내역, 그리고 시부모님과 주고받은 문자와 통화 녹음까지 모두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법률 상담을 받았어요. 변호사는 말하더군요. 이건 단순한 금전 문제를 넘어 계획적 사기로 볼 수 있습니다. 며칠 뒤 경찰 조사에 협조하게 되었고 시부모님은 사기 방조 및 공모 혐의로
정식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시 부모님은 사기 혐의로 구속되었고 형님은 수감 중이던 사건 외에 추가 범죄 정황이 드러나 형량이 늘어났습니다. 한때는 가족이었고 제가 부모님이라 부르던 사람들이 뉴스 속 자막으로 등장하는 걸 보며 마음이 씁쓸했지만 한편으론 속이 다 후련했습니다. 며칠 전 시어머니가 수감 중인 구치소에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동안 너한테 너무 많은 짐을 지운 것 같다. 네 형만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 지경까지는 안 갔을 거다. 미안하다. 꼭 반성하고 나오겠다. 저는 그 편지를 조용히 접고 불에 태웠습니다. 이제 저희 부부는 모든 빚을 정리 중이고 작은 도시의 아파트 전세로 이사와 아이들과 조용한 삶을 살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여전히 빠듯하지만 적어도 지금은 속지 않아도 되는 삶,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일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사연을 들으시는 모든 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맹목적으로 희생하지 마세요. 사랑과 신뢰는 조건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건 가족이 아니라 지속적인 이용입니다. 조금은 무거웠던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